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집 문제이죠. 이 집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 우리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 전문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느 그 논문을 보니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 중에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또는 교육 문제에 고통받는 것보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도 지금 큰 집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고통받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이 집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집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스트레스가 더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모든 주택 유형이 아니라 일부 아파트 또 일부 지역에만 너무 급격하게 뭐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과열되다 보니까 예. 일단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규제지만 핀셋 규제를 하고 있고요. 핀셋 규제. 네. 그리고 규제를 하는 지역을 규제와 더불어서 공급 확대 부분. 공급 확대. 네. 예.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을 방향성을 갖고 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내고 난 다음에 약간 이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이 가격으로 보면 바닥입니까? 아니면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예상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바닥에서 지역별로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코로나 이후부터는 근데 사실 양극화가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초양극화 현상이 점점점 극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초양극화 그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비서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뭐 강남과 강북 그리고 한강 벨트와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외곽 이렇게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예. 가장 초미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행정구역은 정말 행정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구 단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성동구를 좀 말씀해 드리면 성동구가 올해 10%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 동별로 가격을 좀 따져보면은 성수동이라던가 뭐 옥수동,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더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강변 쪽은 더 올랐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뭐 중위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4배 정도도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국으로 봤을 땐 사실 2022년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계속해서 하락 국면에서 최근에 일부 지역이 이제 보합으로 전환되는 뭐 좋게 말하면 안정화되어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침체기가 좀 오래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서울의 일부 지역들 행정구역별로는 약 한 7개, 8개 정도 지역에서만 굉장히 급격한 과열 현상이 작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작년보다도 올해 굉장히 극심하게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전체로 정리해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세라고 볼 수 네. 있고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도 우리가 일부 소위 이제 그 우리가 강남, 서초, 뭐 용산, 한강 벨트 주변만 급격히 올라갔고 나머지는 크게 오르진 않고 있다. 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사실 반복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국이 안정화라고는 했지만 사실 안정화를 가져오는 많은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안정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지방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은 매우 어렵죠. 네, 거래도 안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경제가 침체가 됐든 어떤 이슈가 없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인구가 유출되는 그 연령층이 보통 20대, 30대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집을 사는 수요가 사실 청년층인데 그 수요가 빠져나가니까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지역의 먹거리가 계속해서 없고 그 지역을 살렸던 그런 경제 기반이 되는 산업들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니까 사실 부동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일자리도 없고 산업도 줄어들고 되니까 또 젊은이들이 점점 수도권으로 오게 되고 네. 또 한정된 지역을 또 선호하게 되니까 이상 폭등 현상이 있고 이렇다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25년도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때 핵심적인 변수가 생긴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뭐 한 1,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기대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차례 남은 금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꼽자면 공급 대책이 또 한 차례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공급이 사실 9월 달에 한 차례 나왔지만 그 공급 대책이 수요자들이 원할 만한 대책은 좀 아니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나올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심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문제하고 하나는 공급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 몇 가지 쟁점으로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가 조국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공개도 생각해야 된다. 네. 이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보유세는 사실 지금 강화되는 걸 유예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유세는 국세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걷고 지방에 이제 나눠서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걷는 것의 사용 목적은 굉장히 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걸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유세를 재산세를 걷고 또 종부세를 걷게 되는데 그 과세 표준이 둘 다 공시지가로 되다 보니까 두 번 내는 것 같은 체감을 주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고가 주택에 대한 그 보유세를 많이 걷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뭐 보유세를 많이 걷는 이 두 가지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많이 걷는 방향성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거는 과거의 문재인 정권 때의 방식인데 사실은 그때보다도 지금 더 효과는 적을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부동산 정책이 28번 나오면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뭐 그나마 긍정적인 역할이 좀 있었던 건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그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갭 투자로 막 여러 채를 하기보다는 그냥 한 채를 거주 플러스 증식 목적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는 뭐 갭 투자를 하거나 다주택자의 비중이 극히 적고요. 그리고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만 올라가는데 아마도 또 그런 정책을 쓰면은 더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효과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지금 1주택자지만 고액인 부동산에는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예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가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개인에 따라서 조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랑 그리고 세율과 공시지가로 이제 가격 세제가 네. 결정이 되는데 공시지가는 저절로 지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율은 건드리면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는 그 세부담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예측할 수 있도록 예전에 했던 방식의 그 로드맵 같은 것들을 지금에 맞게 다시 좀 그 정확하게 정립하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세 인상이라는 게 이 가격 안정에는 큰 효과가 네.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네. 그다음 또 하나의 공급 문제인데 지난번 한번 공급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 과연 집값이 안정될까요? 안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급이 사실 방법이 뾰족하게 없어요. 지금 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은 네. 그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은 전부 땅이 없기 때문에 재정비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재정비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하고 시공사도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해야 사업비 진행이 빠르게 될 텐데 시공비가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021년도에 대략 한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600만 원대였던 게 작년 기준으로 지금 800만 원 후반대 정도 기록을 했고 공급할 때 건설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많이 얘기네요. 올랐죠. 네.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시공비가 150만 원 정도 평당 오를 때마다 그 재정비 사업의 조합원이 내야 되는 분담금이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4억 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이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윤 정권 때 겪었던 거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때는 비록 뭐 제초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건드리진 못했지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한 상태인데도 그래도 결과가 별로 없었고 또 일부 강남 지역만 지금 일반 분양이 되고 있는 거는 사업성 문제인데 그거는 정부에서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재정비인 건 알지만 뭐 뾰족하게 할 게 없으니까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LH를 내세우면서 이제 공공 분양이라던가 이런 걸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구칠 대책이라는 공급 대책이 정확하게 그 재정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보이지 않고 LH가 직접 LH가 갖고 있는 보유 토지를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공공성이 강한 것들을 속도를 내겠다. 이런 방향성이다 보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공급하는 것보다 나는 여기에 있는 주택 신축을 갖고 싶은데 거기는 기다려도 안 나오겠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더 그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재정비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좀 먹힐 가능성이 소위 좀 적을 것 같고 그럼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합니까? 재정비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분명히 지금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도 강남, 서초, 그 송파 이 세 개 지역의 입주 물량이 전체의 34% 정도를 차지해요. 25개 중에서 예. 굉장히 많은 비중이잖아요.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이 늘어가는 건 뭐 강남이든 지방이든 똑같이 비용이 증가되는데 그럼 이익을 많이 내야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익은 분양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고분양으로 분양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지역에만 지금 결국 신축이 강남 지역일 되고 수밖에 있잖아요. 없겠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역들은 계속 신축이 되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반면 외곽이나 지방은 안 되니까 점점 슬럼화가 되면서 더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강북이라던가 지방에 이런 재정비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래도 그나마 신축이 될 수 있는지를 건설사랑 이제 그 정부랑 같이 뭔가 샘플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뭔가 병행을 하면서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LH의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병행을 해야 시장 참여자들도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정도 또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참 어려움이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라는 게 과거처럼 이게 서울로 확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한정된 지역에 모여 있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갖고 있는 매력만큼의 질을 갖는 뭔가 그런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그게 뭐가 있죠,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재정비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요. 지금 서울로 많이 그 집중되는 것들이 서울의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지역을 보고 있고 또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뭐 자녀 명의로 서울을 보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방에 대한 그런 경제 활성화 같은 것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5극 3특이라던가 세종시의 일부라도 뭐 이전하는 이런 부분 얘기들이 사실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방에도 뭔가 뭐 이전도 하고 좋아지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줘야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뭐 속는 셈 치고라도 비싼 서울 사지 않고 자기네 동네에 좀 신축이 생기기를 기다리거나 매입을 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부동산 공급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할 수 없고 뭐 부동산이랑 경제, 뭐 교육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아마 수요자들이 움직일 겁니다. 또 하나 지방이 결국 살만하게 돼야 결국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걸 좀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네. 줄여야 결국 이 압박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또 하나는 일부 그 젊은이들의 글 중에 그 용산 공원이라도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근데 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런 논쟁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제는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약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세운 재개발 쪽 지역 그 종묘앞에 분쟁과도 유사한 얘기거든요. 네네. 이게 뭐 보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를 해야 되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한국 전쟁 이후로 갑자기 도시화가 되면서 지금 조닝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부동산에서 쓰고 있어요. 맞아요. 조닝 제도는 그냥 주거지는 주거지. 주거지, 상업지, 네. 뭐 교육용 이렇게 나눠져 되어 있는 있잖아요. 거죠. 그래서 용도가 이제 믹싱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도시화가 오히려 확장되면서 도시화를 만드는 것에서 오히려 축소가 되면서 도시화를 유지하는 조금 반대되는 반대되면서 발전을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한 곳에는 뭐가 몰려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인구도 줄어들게 될 테고 또 사람들도 예전처럼 일하러 다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뭔가 체험을 하고 집에서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조차도 되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이제 공원이랑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완전 그 중간 가운데에 있는 노른자 땅이고 또 한강에 좀 맞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만 다 짓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네. 오히려 오피스 같은 상업 용지랑 공원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섞어서 믹싱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움직일 텐데 만약에 부동산 그 금리를 인하하면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든 말든 사실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정말 정반대로 가거든요. 특히나 기준금리보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갈 때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이게 반비례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2.5로 유지가 된 지가 꽤 이제 오래됐는데 그동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너를 뗐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달랐거든요. 뭐 작년, 올해 그리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하반기 때 주택 가격 올라가고 뭐 주담대 너무 많이 가계부채 급증되고 하면은 이맘때쯤에는 금리가 확 올랐다가 내년도 또 한 3월 되면은 슬금슬금 풀리고 이런 게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0.25% 정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줄 거고요. 다만 심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주담대 금리 인하로 반영되기를 기다리는 관망세들이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또 주식이 또 화랑이 되는 부분은 또 주택으로 또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네. 갈 수 있는 또 이런 길도 생기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머니무빙이 주식 쪽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분명 있긴 하거든요. 주택이 이렇게 지금 꽉 규제로 묶여 있고 또 지방이나 어디나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고 빌딩 시장은 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쪽으로 자산이 많이 이동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많이 벌게 되면 또 부동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세 시장은 어떻게 했죠? 지금 역전세 위험이나 그런 주의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네.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데요. 네.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50%대 초반이거든요. 50%. 그러니까 네. 내가 10억짜리 집이면 한 5억 정도 한다 이거죠?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역전세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겠죠. 예. 근데 사실은 서울 안에 있는 뭐 연립 다세대라던가 아니 지방의 매매 거래가 정말 좀 굉장히 안 나타나는 그런 데들은 전세가율이 80% 이상도 있으니까 80% 이상. 네, 이것도 되게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거나 선호하는 그런 지역, 선호하는 유형보다는 비선호하는 지역과 거기 그런 진짜 주택 서민들이 유형, 많이 사는 데인데. 네, 그런 데들은 역전세 리스크에 여전히 노출이 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도 너무나 많이 그 주변에서 경험도 하기 때문에 월세를 굉장히 선호하게 돼서 이건 또 역전세의 문제도 있지만 월세는 아무래도 주거비가 더 많이 월세가 나가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문제가 여러 가지로 네. 그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군요. 네. 자, 지금 주택 청약을 할 시기인가?
과연 이게 대박이냐 뭐 쪽박이냐 이런 얘기가 네. 신문 기사에 많던데 이 주택 청약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결이긴 한데요. 청약도 서울과 비서울 또 서울 안에서 지역구별로 굉장히 그 성적이 다르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한 채에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이 몰렸는데 한 채에 청약하시는 한 100번 정도가 모였다. 네. 근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0점 몇 대 뭐 이 정도의 경쟁률이거든요. 집 한 채 아예 네. 한 명도 안 된다. 네. 근데 서울 안에서도 뭐 성동구나 이런 지역은 600명 이상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집 한 채에. 네. 그리고 최근에 반포의 그 트리니티라는 거기 같은 경우도 20억 원이 넘고 거기는 현금이 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이제 그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사실 이게 매입을 어떤 지역이라도 그거를 청약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차익이 생긴다면 뭐 지방이라도 청약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분양가에 있거든요. 그 물론 입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의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안 그래도 인기가 많은데 그 시세 대비해서 70%, 뭐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나오니까 매입을 그 청약을 당첨되는 순간 로또 분양이 되는 거죠. 근데 분상제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 특히 지방에 분양을 하는 경우는 공사비를 다 안고 분양을 하는 거니까 시세보다 높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구축들도 다 거래 안 되고 미분양이 지금도 많은데 그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당연히 청약을 안 하겠죠. 근데 예. 저는 이번에 그 반포에 현금이 약 20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청약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네.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는 어떤 제가 아는 분인데 전문직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고소득자예요. 네. 그런데 그 여태까지 주택 청약 들다가 이제 이번에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주택 청약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더 뭐 청년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들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고소득자인데 20억 넘는데 여기 돈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청약을 한다는 게 이 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기고를 쓰기도 했는데 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랑 최근에 나온 그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기이한 그러니까 최초의 그 청약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이나 뭐 신혼부부 청년들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가 청약제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별로 없고 중저가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보다도 오히려 높게 분양이 되니까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데 강남에 이런 인근에 있는 데들은 지금 트리니티 거기도 20억대 25억 정도 청약 그 금액이 나왔잖아요. 근데 주변 시세가 이미 50억, 뭐 비싸게는 60억, 70억의 거래 시세가 잡혀 있으니까 바로 그냥 로또로 2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너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 제도를 전반적으로 좀 서민들이나 이런들한테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 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여기가 좀 특이했던 게 중도금에서 잔금까지가 이제 내년에 바로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중도금 내고 한 2년 정도는 잔금을 좀 치르면 잔금을 치를 여유를 계획을 세우는 건데 거의 바로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이게 중도금은 대출 규제 적용을 크게 안 받지만 잔금 때는 DSR이고 지금 뭐 6억, 4억, 2억 금액에 따른 그걸 다 받으니까 거의 대부분 금액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라도 청약이라도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요건에 맞으면은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준다거나 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생애 같습니다. 첫 주택에 대해서는 그죠? 네. 일정 정도는 그 청약이 됐을 경우에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1주택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는 특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네. 이 시대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전략 이런 걸 갖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이 잘 돼 있으면 사실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만 집값은 서울이 너무 비싸지고 임차도 불안하니까 청년들이
통계상으로 2021년도에 지방의 청년 70%가 서울로 오거든요. 근데 그게 70%가 올라온 네, 건가요? 70%가 올라요. 20대 청년들이. 근데 이 낯선 곳에서 뭐 매매가 너무 비싸고 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빌라는 그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임대차 입법 적용받지 않게 더 많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견디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사실 그 상담을 해도 답이 뾰족하게 없을 정도로 지금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매입을 이제 그 목적으로 하시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청약제도를 활용하라고 첫 번째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제 공공 그 분양 같은 것들 3기 신도시나 추가적으로 또 그 뭔가 부지들이 나왔거든요. 오늘 아마 오후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주택들의 공공 분양 같은 것들을 청약을 지속적으로 좀 넣어보면서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소득을 갖는 걸 우선으로 하면서 청약을 병행하고 또 빨리 결혼하셔서 같이 그래도 대출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한 번에 그렇게 딱 선호하는 지역에 매입을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도권 뭐 인천이라던가 경기도 인근이라고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있지만 뭐 장기적인 그런 지역들을 좀 먼저 선점하셔가지고 조금씩 갈아타기를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강남 압구정동은 왜 집값이 오를까라고 보면은 전철도 국가가 해준 거죠. 네. 경기고등학교 결국 국가가 해준 것이죠. 결국 대부분이 국가가 리소스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네. 판교라는 것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인데 거기는 IT라는 그 지적 산업단지를 사실 국가가 설계한 거잖아요. 네. 그럼 뭔가 서울의 강남이 아닌 지역에 적어도 제2판교, 제3판교나 이런 일자리와 그 지하철과 새로운 교육 여건과 네. 이런 것을 뭔가 획기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네. 그래 일자리가 있고 좋은 교육 환경이 되고 전철이 깔려 있고 이래야 그게 공급다운 공급이 되고 우리 강남이 아닌 곳에서도 강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인프라를 확충을 해줘야 이제 그쪽에 일자리든 생활 편의 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청년들이 많이 가게 될 텐데 그게 사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5극 3특이라는 거 이제 이재명 정권 이제 들어서기 전 후보 시절에 그 공약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5극 3특을 이제 김경수 전 도지사께서 지금 중심을 잡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봤을 때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고 그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아직 좀 가격이 저렴하고 인프라가 구축되진 않았지만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쪽을 먼저 선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항로 개발 같은 것들도 아직 먼 미래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계속 좀 공부하시면서 개척을 하셔야 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분석 이걸 쭉 부동산 분석을 해오셨을 텐데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이재명 정부에 꼭 이건 해줬으면 좋겠다. 이 한 두 가지를 그 말씀하신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첫 번째는 언제부터였죠? 박근혜 정권 때 정도부터 그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간 걸로 저는 체감이 되거든요. 지방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네. 예.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게 거의 없이 어느 때부터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 이거밖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거는 국토 그 도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는 도시 계획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 계획이 아예 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축소 도시로 가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시 계획이 밑그림을 그리면서 지역을 좀 다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방법을 장기적인 거지만 지금이라도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당장의 그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결국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없으면 결국 수도권으로 계속 지금 50% 이상 계속 밀려오게 되면 결국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역을 살리는 특별한
여기까지는 안 가요. 네, 두 번째 너무 길어질 것 네, 같은데요. 두 번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이재명 정부께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거는 뭐 이재명 정권뿐만 아니라 그냥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처음부터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해요. 아파트 중심의 공사와 시행 문화라던가 네. 한강변을 처음부터 아파트로 다 지은 이런 부분이라던가 뭐 시행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권도 다 약화되고 있고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뭐 인구 구조든 이게 다 굉장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어도 공급 정책을 세운다거나 뭔가 대규모 개발 용산 같은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예전 방식에 그냥 짓기만 하고 분양하고 끝내는 이런 걸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뭔가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운영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외국계 뭐 기업을 들여온다거나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K 산업이 K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고 있으니까 네. 뭐 K 뷰티 같은 거 정말 용산에 만들어서 뭐 거기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박람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 옆에 뭐 공원도 만들고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는 그림만 그리고 분양하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만든 사람 먹튀라고 그러잖아요. 먹튀. 그쵸. 땅 팔고 떠나는 거. 그러니까 만든 사람 따로 운영 따로였는데 이제는 그게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할 만한 시행사도 없고요. 자산 운용사도 없고 시공사도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런가요? 왜 그렇죠? 말하자면 좀 길지만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먹튀 같은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냥 주택만 지어서 똑같이 아파트라는 것만 지어가지고 팔아도 충분히 시행이든 시공이든 굉장히 그냥 먹고 살 수 있었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니즈가 크게 없었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급변하면서 먹거리가 확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비도 안 되니까 시공사, 시행사 다 어렵고 이런 상황들인데 외국은 일본만 하더라도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시행사들, 뭐 몰이라던가 그런 시행사들이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예전에 막 에이지 시대부터 이제 했던 시행사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거기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그런 거를 잡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삼성타운이나 현대타운 뭐 삼성동에 있는 그 한전부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시공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시행사가 그런 한 권역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노후화가 되면은 자기들이 조금씩 고치고 용적률도 좀 상향해서 다시 재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다른 사람들 소유로 되어 있고 그걸 이미 할 수 없는 구조지만 정부에서 뭔가 초반에 정권 생기고 그 대규모 리츠 개발형 리츠라는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를 기재부 중심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얘기도 조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좀 구조들을 다시 짜는 걸 만들어줘야 우리나라 뭐 도시든 뭐 부동산이든이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너무 이제 정책적인 거나 이념적인 거 말고 모두 좀 다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네. 문자를 지금 한 몇 개 보내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왜 우린 유럽처럼 사회주택이 이렇게 없는가?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주택 수준으로 좀 질 좋은 주택, 평형대도 좀 너무 작은 것 아닌 거.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정부가 많이 공급해 주면은 이 그 집값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네. 제발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공공임대주택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좀 방향성이 좀 처음 하다 보니까 달랐던 것 같고요. 예전에 뭐 행복주택이라던가 반값주택, 뭐 보금자리 주택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거를 너무 눈에 띄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끼리 이렇게 모아놔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고 또 그게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한테만 너무 혜택을 주는 거다라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 정권, 윤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좀 믹스매칭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분양이 아니 그 시행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왜 이유도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제 공사비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통기획이라던가 아니면 재정비 사업 같은 게 돼야 일반 분양 안에 그런 것들을 끼워서 분양이 될 텐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있었어요. 뭐 지금 짓든 지어놓은 거든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그거는 성과가 좀 있지만 전체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고 또 원하는 주택 유형이나 위치는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 하나 보내오셨는데 경매 물건 같은 거를 국가가 사들여 가지고 하는 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이 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예 안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것들로 그 공급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양적으로는 많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그 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대세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경매를 하는 거에는 리스크가 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얻는 사실 실익이 크진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이게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 거예요. 네. 또 어떤 분은 이 도심에 있는 상가 주택이나 오피스텔 특히 상가나 이런 게 오피스가 빈 게 많이 있는데 네. 이게 런던이나 뉴욕 이런 데처럼 이거를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보내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토부에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상가 오피스텔이랑 주택은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구조적으로도 가능해야 되고 뭐 주차장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서 근데 일부 그 재정비하게 되는 아파트들도 상가를 이렇게 일부를 했잖아요. 근데 상가가 요즘 아파트 상가가 안 되니까 안 그런 되죠. 것들은 그냥 주택으로 더 많이 짓는 쪽으로 하는 거는 정책 발표가 한 차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되는 것들은 그렇게 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예. 여기 하나 또 왔는데요. 네. 지식산업센터가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 비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젊은이가 일하면서 유해 레지던스가 있으면은 거기서 일도 하고 거기서 살고 이러면 좋겠는데 네. 현행 법상 보면은 기숙사를 지으면은 합법이고 네. 레지던스를 지으면은 숙박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 지식산업센터가 빈 게 많은데 여기를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국토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도 상충을 하고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요. 국토부에서는 충분히 이제 원하는데 이게 부처 간에 굉장히 좀 입장이 다른 부분을 협의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있고 법적으로 아예 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법이 또 다르고 또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국에도 보면 조닝 개념을 없애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긴 상업 지역, 여긴 주거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은 공간 변화가 불가피하면 이 조닝 개념을 없애고 네. 주택 공급이나 허가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각 뭔가 통합된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너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쇠퇴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서울 외에는. 예. 근데 이럴 때는 뭔가 개혁적인 그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걸 챙기기에는 지금 다른 현안이 좀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좀 인지해서 뭐 서울과 뭐 전국이 좀 더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후손들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시에서 살아도 충분히 삶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꼭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가 말씀이 두 가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결국 지방도 살게 해줘야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식산업센터에 레지던스는 안 되고 기숙사는 된다. 이것도 네. 웃긴 거고 네. 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장사가 안 되면 주택이나 이걸 다른 나라는 다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되지가 않는다. 그럼 뭔가 국가의 이런 거버넌스, 새로운 주택 공급이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네. 그 수요자들도 조금은 저는 생각을 바꿔줬으면 하는 게 예. 서울에 이렇게 무조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건 또 장기적으로 답은 아니거든요. 네. 그 서울에 너무 주택만 짓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뭐 그린벨트도 다시 해제해서 맞아요. 짓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서울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고 글로벌 도시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글로벌 도시와 비교했을 때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주택가, 뭐 아파트,
고층 아파트 똑같이 생긴 그리고 그런 교통난 막 이런 것들을 그 도시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도쿄나 이런 데 가보시면 계속해서 뭔가 발전한다라는 게 느껴져서 선진국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도 주택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녹지 공간이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용도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를 좋게 해주면서 점점 좀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야 사실 주택에 갔을 때도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모두가 좀 이게 밸런스가 많은 생활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인 개념을 없애면 그런 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무 시설과 주거를 그냥 한 곳에 도심지에만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확산하면서도 도심지는 좀 경쟁력 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은 정책으로 풀어야 되지만 그 수요자들도 무조건 주택 빨리 많이 지어가지고 그 분양받을 수 있는 걸 늘려야 된다라는 인식은 조금은 좀 확장시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판교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한 9만 명 정도가 일하는데 한 15,000 정도만 근처에 살고 집값이 비싸니까 너무 출퇴근하는데 2-3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산도 만들 때 결국 이게 산업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어려움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과 주택이 일자리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거, 존인 개념을 없애는 거. 네. 그리고 조금 더 외곽에도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택이 좀 네. 함께 공급되는 이게 되려면 결국은 국가 단위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조금 전에 결국은 집 문제를 공급하는 데서도 각 부처 간의 칸막이가 문제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택 문제와 굉장히 관련 있는 교통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는 우리 세계 최고 수준의 도로, 철도, I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이동하는 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 SRT, 버스, 택시, 공유 전부 앱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앱에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더 이상 미래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도 각각 해당하는 기관이 다 있어서 기관별로 운영할 겁니다. 아마 우리의 주택도 이런 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핀란드와 싱가포르 그리고 런던은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통이 덜하도록 그리고 범국가적인 시스템을 한 번 더 정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집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된다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함께 새기고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